자, 원천징수 따라하기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천징수에 이렇게 요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 15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원 등록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511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511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셔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먼저 사원 등록이라는 것부터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게 조금 있는데, 그래도 암만 실기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은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지? 없애려면 이렇게, 그렇죠. 자, 먼저 소득세 계산 구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연치 않게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도 세 가지고요. 소득세도 세 가지의 계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법인세도 세 가지의 계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부가가치세는 배우는 거니까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요 세 가지만이에요.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안 하죠. 내가 외국 사람을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신 매매단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외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서 들어와셔서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용역의 공급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재화는 공급과 수입이 있지만 물건이니까, 자, 용역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는 우리는 공급은 있지만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방법은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이 세 가지고요. 소득세 계산 구조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계산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세도 있고 토지와 건물 등의 매각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세, 사업소득, 각 사업연도 사업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청산소득도 있어요. 법인세에서는. 왜? 토지나 건물을 살 때 싸게 샀거든요. 청산할 때는 청산소득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소득세니까 소득세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소득세는 세 가지의 계산 구조가 되어 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은 빼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이란 얘기죠.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은 여러분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요 분류과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는 우리는 6가지의 소득을 배우게 됩니다. 그 6가지의 소득이 다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보셨을 때
자, 여기 보셔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자, 종합소득은요,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몇 가지, 6가지의 소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이 안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3가지, 종합, 양도, 퇴직, 퇴직, 양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와 퇴직은, 우리가 양도와 퇴직소득은 우리가 별도로 분류해서 하고, 종합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안에는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이 합산에 되어 있는 것이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라고 있으면 근로소득은 2월 말일까지만 우리가 정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있고요. 기타 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어요. 그럼 저 5월 말날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건 5월 말일까지예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2월 말일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 월급 탈 때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리가 되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종합소득 안에는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의 계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다 합산한 게 종합소득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여러분들 봤을 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차이가 커요. 다시 말해서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금액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서부터 기타소득까지는 요 가운데 뭐가 있죠? 그렇죠?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이렇게 나오지만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은 똑같아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것은 왜 가운데가 없느냐? 필요경비. 제가 근로소득을 받았다고 봅시다. 근로소득을 내가 연 5천만 원의 연봉이 들어왔다 봅시다. 자, 그 근로소득은요. 연봉 5천만 원 중에서는요. 비과세가 제외된 금액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월급 줄 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해야 줘야 돼요. 그래서 과세 항목만 들어오는 거야. 비과세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봉이 5천이지만 내가 360만 원에 내가 비과세가 있더라. 매달 30만 원씩. 그래서 1년에 12개월 360이야. 그러면 나는 근로소득 금액은 4,6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기재하면 그게 그대로 비과세만 빼서 들어와요. 그게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다 빼준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로소득에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비과세 나중에 문제고 5천만 원을 벌었어. 5천만 원을 벌면은 먹고 자고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대한민국이 5천만 원, 7천만 원, 3천만 원 그 버는 사람이 한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줘서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얼마? 5천만 원 초과다.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4,500만 원 초과서부터 1억 이하로 가서 우리는 4,500까지는 1,200만 원을 먹고 자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 없이 모든 비용을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우시는데 이 항목이 K레벨은 없어요. 이건 AT에만 있어요. 실무라.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 문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업부 어떤 건 필요경비라고 뜻하고요. 어떤 건 근로소득 공제라고 뜻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 연금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표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테이지로 40%, 60% 이렇게 따져주는 거, 80%, 70%, 우리 또 거의 60%죠, 기타 소득도.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필요경비 60%, 7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다 필요경비다, 소득공제를 다 그 돈을 벌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나라에서 그 경비를 인정 못하겠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자소득이 들어오니 경비, 그것은 필요경비를 인정 못하겠다. 배당소득도 내가 다른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나서 그만큼 배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면 타 회사에 유가증권을 구입해서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겠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에서는 내가 투자도 하고 경영도 같이 하면 그 배당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세무 1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자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득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이제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 이자가 14%, 배당은 14%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왜?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은 똑같아요. 하지만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은 차이가 크다. 왜? 필요경비. 알겠습니까? 필요경비를 비용을 빼준 금액이 소득 금액이니까. 다시 말해서 회계에서 배울 때 현금과 현금 영수증은 차이가 커요. 현금 결제는요, 이중공제가 안 돼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교부했을 때는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결제는 이중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 현금 영수증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소득과 소득 금액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 있으면 두 가지만. 근데 근로소득만 있더라. 그러면 근로소득은 2월 말일까지.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 인적공제, 여러분들 말하자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도 200만원, 경로다 70, 오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적공제를 다 해서 특별공제까지 다 해서 빼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이 인적공제가 굉장히 커요.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얼마를 내주냐? 700을 내주십니다. 700만원.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본공제 소득이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장손의 장남이니까 150, 150 기본공제 300만원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다 넘으셨으니까 경로자 우대로 100만원 100만원 두 명이시니까 500원. 우리 어머니가 장애인이셔. 그 장애인은 또 200만원 연마다 그럼 700만원 나한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 형님 나 이번에 좀 사업하다 보니까 소득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엄마 아버지 나 좀 줘. 그럼 내가 소득 안 받고 내가 모시고 있지만 우리 둘째한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안 하고 두 개에다가는 가산세 붙이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가산세 또 부가가치세만 가산세가 있는 거 아니고 소득세도 가산세가 있고요. 법인세도 가산세가 다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어기면 다 가산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해주실 거고 제가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시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승주라고 나온 것이 있죠. 요거 이승주 거 여기다 여러분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원 등록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사원 등록에 들어갈 때 자, 먼저 여러분들 먼저 기본사항서부터
요 기본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요 기본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번서부터 이해가 갔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국외 근로 제공 있죠? 7번을 찍게 되면 이렇게 팝창이 뜰 겁니다. 뜨시죠? 뜨죠? 자, 7번을 찍으면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다. 요거 그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요 빨간색은 제가 더 추가해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요거는요, 검정색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처럼. 자, 기본공제대상 국외 근로 제공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국외 말하자면 북한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북한은 외국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북한 포함해서 옛날 개성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원양어선, 외양선원 등 요것은 여기 이 세 가지의 직업만큼은 월, 연이 아니에요. 월 300만 원을 비과세해 줍니다. 다시 한번 해외 현장 근로자들은요 1개월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월 300만 원이고 원양어선이나 외양선 타시는 분들도 월 3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받았더라. 그럼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떼는 게 아니고 외화벌이가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500에서 300 빼줘서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여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벌이 외화벌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만은 월 300만 원. 나머지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만 원만큼 비과세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 빨간색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다 대학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시험 문제 해당 사항은 없어요. 교재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일세율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단일세율.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단일세율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몇 번 나온 여기 있죠. 그렇죠? 자, 단일세율은 여기 열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열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 단일세율은요, 여기가 외국인이어야 돼요. 외국인에 한해서 단일세율이 열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열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내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내국인이 바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일 때만 이것이 되는 거라 보세요.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에서 여러분들 100분의 19, 19%를 우리가 해주는데 외국 근로자의 단일세율로 19%를 합니다. 공식이 원래 이건데 여러 시험 문제 해당 사항 없는데 이건 실무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 요걸 한번 실무 때문에라도 왜 요즘에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적어 놓으세요. 총급여에다가 4대 보험, 국민연금은 제외합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업능력개발사업분의 고용인정, 고용안정 곱하기 여러분들 뭡니까? 19%의 소득세를 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알아놓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 빨간색은 다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하고 소득세를 내면 우리가 뭘 내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 소득세가 만약에 75,000원 나왔어. 그러면 지방세가 얼마야? 7,500원. 그래서 82,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란 얘기겠죠. 옛날에는 주민세라고 했지만 이제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가 원래 옛날에는 각근세, 주민세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세율 적용에서는 외국 근로자 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산직 여부.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생산직 여부에 따라서
월정액이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거 거기 보시면 월정 210만 원, 연봉 3천만 원까지, 연봉 3천만 원까지, 말하자면 수당과 상여금까지 보너스까지 다 합친 게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정액이 210만 원이면 우리가 12개월 계산하면 2,52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3천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너스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생산직에 관련해 종사하는 종사자, 그러니까 소득세법 연장, 연장, 야간, 시간의 수당, 수일 근로수당 240만 원도까지 비과세 적용 해당 사원은 반드시 1번 생산직 선택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셔서 여기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순자 거 보시게 되면 생산직이에요. 그럼 이제 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연장 근로비자 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길용은요, 여기 연데 여기가 부가 됐어. 이건 어떤 이유냐면, 이따 할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냐면, 보세요. 자, 나는 공장장이고요. 예? 이 친구가 한 친구는 그냥 말단 사원이에요. 공장장 하루 월급이 500만 원 된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 그 말단 사원들은요, 한 달에 180만 원이라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생산직이잖아요. 공장장도 생산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생산직이 돼도 금액이 월 210만 원까지는 우리 연장 근로 비과세를 비과세로 잡아줘요. 근데 월 210만 원 똑같은 공장 일하시는 건데 월급이 210만 원 넘었어 월. 그러면 연장 근로 비과세를 과세로 잡아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이순자는 말단 사원이고 이길용은 아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 비과세를 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걸 여러분들 꼭 알고, 이게 시험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퇴사 연월일 중도 퇴사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퇴사 연월에다가 여기다가 퇴사를 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2월 여부는 부가 되겠죠. 왜? 퇴사 연월 쳤는데 2월 여부를 열을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퇴직했더라도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큰일 나려고. 그러니까 중도 퇴사할 때는 퇴사 연월일을 여기다가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퇴사.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여기에서는 국외 근로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산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됐습니까? 강사는 뭐 100% 다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도 퇴사. 여기는 여러분들 중도 퇴사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냥 쓰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만지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입력 하라면 하겠지만 이거 절대 만지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소리가 없죠.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항은요, 여러분들 오늘 기본사항 있죠? 요기에 대해서 아마 설명에 여러분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